네, 김영 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2021년 그 의대 편입학, 경희대 의대 편입학 문항지가 공개가 돼서요. 이게 이제 보통 학교에서 문항들을 공개를 할 때, 문항은 공개를 하는데 답안을 같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답안도 궁금할 것 같고,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편입 준비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항 구성을 좀 보시면 경희대 의대 편입학 그 문항이 총 30문항인데 이 중에 앞에 15문제가 화학 문항이고 뒤에 15문제가 생물 문항입니다. 그래서 16번 문항부터 문항이 진행이 될 텐데요. 문항 구성을 봤을 때 뭔가 단원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딱히 없고, 그리고 약간 이제 유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편입학 관련한 생물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미리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어 있는 편인데, 조금 그 중간 정도 형태로 질문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생물학 지식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지식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기가 5개 있다라고 했을 때 한 3개 정도는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2가지 정도 중에 어떤 게 맞을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을 것 같고, 실험 해석 문제가 나온 경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프를 읽어야 한다라든지 단순 암기 문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가 뭐 특별하게 뭐 실험을 했다라든지 혹은 연구를 했다 이런 자료가 주어진 건 아닌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조금 일반적인 생물학 편입학 내용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번 문항부터 보시게 되면, 자, 근육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걸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근육세포에서 근수축 관련해가지고, 뭐, 운동 종판에서 아세틸콜린 신호가 온다라고 했을 때, T튜브를 타고 신호 전달되고, 이런 거 여러 번 했던 건데, 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1번 문항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오신 머리가 ATP에 결합이 되게 되면,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 사이의 가교가 자, 와해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용어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풀린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통 수업할 때, 에너지가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수축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에 ATP가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수축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ATP가 액틴이 이런 식으로 근절해서 보시게 되면요. 그쵸? 근절해서 액틴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활주설에 의해서 근수축이 된다라고 하면 미오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미오신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액틴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붙어 있었던 ATP가 부서져서 ADP하고 인산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던 미오신 단백질이 머리를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붙어 있었던 ADP하고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마이오신이 이 접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발생이야 라고 하는 거, 단백질의 구조를 바꿔주는 에너지의 발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마이오신에 붙어 있었던 ADP와 인산기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오신의 구조가 미오신이 액틴에 부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었던 이제 ADP하고 인산이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인해서 미오신의 접힌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상황이 활주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 복구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미오신과 액틴의 부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부착이 분리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 때 미오신에 지금 ADP하고 인산기가 떨궈지고 난 다음이니까 여기에 다시 ATP가 부착이 되면서 원상태의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오신 머리에 ATP가 결합을 하게 되면 미오신 머리와 액틴 사이의 가교라고 하는 것이 이 가교가 지금 이 미오신하고 미오신이 액틴에 부착된 상태, 이 상태를 가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풀린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1번은 괜찮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근수축 과정 중에서 자, 굵은 필라멘트라고 하면은 미오신이 있는 게 굵은 필라멘트. 그죠? 그리고 가는 필라멘트라고 하면은 액틴이 있는 요게 가는 필라멘트. 자, 요 사이의 활주는 마이오신 머리로부터 ADP와 인산기가 방출되면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2번은 괜찮은 것 같고, 자, 3번 문제. 이제 활주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요 원리에 의해서만 되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쵸? 이 액틴이라고 하는 애가 미오신하고 부착이 되는 게 아무 데나만 부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오신과 부착될 수 있는 부위, 지금 활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액틴과 미오신이 부착될 수 있는 부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근수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액틴이 가지고 있는 미오신 부착 부위가 아예 미오신 쪽을 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게 되죠. 자, 이 구조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액틴과 미오신을 분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혹시라도 결합을 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근수축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액틴하고 미오신이 결합이 될까 봐 평상시에 이 부분, 그러니까 마이오신이랑 결합하게 되어 있는 액틴의 부분, 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구조가 트로포마이오신이죠. 그리고 이 트로포미오신 같은 경우에는 액틴하고 결합하고 있는 부분에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제 결합 부위를 크게 세 군데의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어서 트로포닌 세 군데 중에서 하나는 액틴이랑 결합을 하고 하나는 칼슘이랑 결합을 하게 되고 다른 하나가 트로포미오신이랑 결합을 하는 부위라서 여기를 T사이트, C사이트, I사이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포닌 같은 경우에 총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칼슘이 와가지고 결합하는 경우에 트로포닌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트로포마이오신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저는 보통 표현에 트로포마이오신이 벗겨진다고 말을 하는데 트로포마이오신이 벗겨지게 되면서 이 액틴의 회전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오신과 액틴의 가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결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트로포닌의 구조 변화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수축을 만든다고 할 때 핵심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세포질의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져야 돼.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높아진 칼슘이온 농도로 인해서 트로포닌의 C사이트에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트로포닌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트로포마이오신의 이런 마이오신의 구조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로 이제 액틴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쵸?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칼슘과 결합한 트로포마이오신, 제가 칼슘 누구랑 결합한다고 그랬죠? 트로포닌이랑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틀렸습니다. 그쵸? 4번이 잘못된 설명 같고요. 5번 보시면 근수축할 때 실제로 절대적 길이가 짧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쵸? 구조가 달라질 뿐인 거기 때문에 요 문항 같은 경우 잘못된 설명 골라봐 라고 했다면 4번 고르시면 되는 거. 자, 17번 사실 초반의 문제들이 배점들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은 객관식 문제이긴 한데 뭐 2점짜리 문항도 있고 3점짜리 문항도 있고 뒤에 가시면 5점짜리도 한 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점들을 좀 다르게 둬서 난이도를 구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문항은 그중에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은 온전한 분비샘이야. 저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조금 걸리시죠? 우리가 보통 이 내분비계에 속하는 구조를 얘기할 때 온전하다라는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후엽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뇌하수체 또는 시상하부의 구조를 이제 간뇌 구조를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편의상 제가 학생들한테 그려줄 때 보통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간뇌야라고 했을 때 크게 부분을 나눠서 이 부분이 시상하부라고 하면 시상하부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 뇌하수체 후엽이 되고요. 이 앞쪽에 결합하고 있는 이 부분이 뇌하수체 전엽이 될 텐데
이때 후엽하고 전엽을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기원상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상하부하고 내하수체 전엽은 둘 다 신경계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원이 동일하고 얘네들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뉴런이 연결돼 있으면서 뉴런의 말단부가 내하수체 후엽으로 들어와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ADH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 분비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약간 그 이름만 있는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비해야 하는 ADH와 옥시토신은 만들어지는 부위는 이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질 거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분비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뇌하수체 후엽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내분비계야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부터 분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진행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죠.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 분비할 수 있는 호르몬을 큼직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다른 내분비계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그냥 일반 호르몬으로 구분이 되실 거고 다른 내분비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뭐 FSH, LH라든지 내지는 뭐 TSH라거나 혹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MSH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만들고 분비를 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만들고 분비하는 걸 혼자 다 한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게 온전한 분비셈이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괜찮은 것 같고요. 2번에 보시면 시상하부는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하위의 분비샘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이게 지금 기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후엽은 신경계 기원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기원만 같은 게 솔직히 한 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상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게 원래 공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비행기 조절하는 거, 요게 이제 요 녀석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시상하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라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시상하부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문맥을 타고 들어오는 혈관이 있어요. 자, 그때 들어오는 혈액 속에 녹아있는 뭐 CO2량이 어떤지, 뭐 pH는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그걸 감지해서 몸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내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절 기능에 대한 명령 능력을 얘가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뇌하수체 전엽을 연결해드리지 않은 이유가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원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구강의 천장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그 부분이 분화돼가지고 만들어진 구조가 뇌하수 전엽이기 때문에 기원상 보신다고 하면 중배엽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시상하부에서 몸 상태가 이래, 뭐 체온이 떨어져. 아니면은 뭐 남성 같은 경우에 정자량이 부족해. 아니면은 뭐 부신피질을 작동해가지고 코르티솔이 나가야 되겠어. 이런 어떤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 시상하부에서 그런 정보를 받았어라고 하는 거를 뇌하수체 전엽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발달된 구조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문맥 혈관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문맥 혈관을 따라서 체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한테 분비해주는 뇌하수 전엽에 분비해주는 호르몬이 자 체온 관련해가지고 체온이 내려간다라는 감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 TSH를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TRH를 내보내서 TRH의 자극을 받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내보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쵸? 또는 너 혈당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 혈당 높여야 될 것 같아 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 부신피질을 자극해주는 ACTH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라고 하는 코르티코이드 릴리징 호르몬을 시상하부에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정자의 수를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자 수를 조절하려면 남성의 몸에서 뇌하수 전엽에서 FSH나 LH가 나가야 한단 말이지. 이걸 내보내라고 하는 신호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이런 식으로
시상하부에서 1차적으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분비샘에 그걸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이걸 받아서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문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항인효 호르몬, 옥시토신, 뇌하수체 후여 더할 얘기 없음.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경우에 자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이 인슐린의 반대야.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적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간세포가 될 거고 간에 작동을 해서 혈당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쵸? 반면에 여기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애들은 하는 역할이 사실 얘네들이 혈당을 높이는 방법은 간이나 그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당신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요걸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포도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뜻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야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기능이 인슐린 작용이랑 반대라고? 아니야. 인슐린이랑 반대 기능하는 거는 글루카곤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럴까 봐 앞에 붙여준 게 요거야. 혈당에 대한 작용이야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과정 보지 말고 결과만 봐라.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거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은 반대 기능 하는 거 맞지 않겠니? 요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5번 문항 보시게 되면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이름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 아드레날린에 메틸기가 부착이 되면 노르가 되는 거라서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해서 이 녀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카테콜아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김새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의 주기능은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드레날린만 하는 게 아니고 노르아드레날린 마찬가지로 혈당에 대해서는 높이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당은 높이고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5번이 조금 설명이 이상한 설명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골라라고 하는 문항이니까 저거 전자전달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되시는 거잖아요. 자, 전자전달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 구조를 보신다고 하면 대표적인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떼어가지고 보자 라고 하면 위쪽 어딘가에 외막이 있을 거야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내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전달계에 관여하는 컴플렉스 1, 일단은 컴플렉스 3, 그 다음에 컴플렉스 4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사이에 여기는 사이토크롬 C 들어가 있을 거고 요 사이에는 유비퀴논 들어가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추가로 한 개 더 그린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유비퀴논하고 컴3 사이에 존재하는 컴플렉스 2 라고도 얘기하고 얘는 우리가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쵸? 숙신산 탈수소 효소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자전달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이제 어딘가에서 만들었던 NADH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전달받은 H 플러스는 막사의 공간으로 빼고 전자를 막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쭉쭉 다 이동이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컴4 쪽에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사이토크롬 A3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2분의 1의 O2가 받을 건데 그냥은 받을 수가 없어서 두 개수 같이 받아가지고 물 만드는 요 반응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전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있던 양성자가 바깥쪽으로 펌핑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성자 펌핑에 의해서 양성자를 운반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막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에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농도 구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인 힘이야라고 하면 일단 농도차가 나고 있으니까 확산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농도차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양이온이야. 그러면 이 동네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고 이 동네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플러스 동네고 마이너스 동네인데 거기 농도 높은 애가 양이온이야 라고 하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마찬가지 수소가 이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 두 가지 힘의 자극이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을 해서 여기 있던 양성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었어. 이게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내막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ATP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물도 만들었어요. 산소가 전자 받아가지고 지금 5번이랑 3번은 같이 움직여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한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만들어서 화학적 농도 구배나 전기적인 농도 구배 형상에 따라 이온이 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었다. 이게 화학상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인데 2번에 보시게 되면 NADH는 제가 말씀드렸고 쌤 FADH2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숙신산 탈수 소요소라고 하는 것이 숙신산으로부터 H를 떼어다가 FADH2를 만들게 될 거고 이 FADH2에서 발생한 양성자와 전자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막에서 NADH나 FADH2가 가지고 있었던 수소가 이탈되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성자와 전자가 이탈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는 산화환원 관점으로 얘기할 때 산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배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수생동물은 대부분 암모니아, 육상동물은 주로 요소의 형태로 질소 노폐물을 배설을 하더라.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질소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과정에 발생을 하는지 아시죠? 단백질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이 단백질이 결과적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세포호흡 단계, 언 단계인가로 들어와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쓰잘데기가 없어 보이는 말단부에 가지고 있던 원래 이제 아민기잖아요. 근데 아민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암모니아. 근데 암모니아의 특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는 독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 이게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암모니아를 방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쐬고 널린 게 물이야 라고 하면은 걔들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생길 때마다 쭉쭉 그냥 밖으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수생동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생동물 중에서도 경골어류라고 해서 단단할 경자의 뼈 골자입니다. 경골어류에 해당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모니아 생길 때마다 내 주변에 쐬고 널린 게 물이니까 네 나가가지고 뭐 독성 있거나 말거나 나는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형태를 빼내는 반면에 육지동물이라거나 사실 이게 이제 동물이 물속에 있던 게 육지 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육지동물로 올라온다라고 할 때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중에 하나가 이 독성 물질을 주변에 물이 쐬고 넓으면 쭉쭉 빼면 될 것 같은데 육지로 올라오니까 사실 물이 없어. 그럼 빼지를 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물질을 담고 있을 수는 없겠고 독성이 조금 덜한 요소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빼내겠다라고 하는 게 육지동물들의 일종의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육지동물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여기 경골어류라고 해서 왠지 느낌적인 느낌 연골어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연골어류 일부는 마찬가지 요소의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고요. 똑같이 건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조류들의 경우에는 육지동물 같은 경우에 독성을 줄여가지고 어떤 방식을 택한 거냐면 주변에 물이 세고 널려 있지 않다 보니까 얘를 독성을 줄여가지고 잠시 잠깐은 내 몸에 담아두어도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조류 같은 경우는 애들 날아다녀야 되고 날기 위해 제일 필요한 조건은 몸이 가벼워야 돼. 오죽하면 기낭을 갖고 있겠어. 그쵸?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야씨 이거 담고 다닐 정신이 어딨냐.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 생기자마자 쭉쭉 뺄 거야. 근데 그 독성 물질 일단 생기는 게 수용성인데 수용성 물질을 쭉쭉 뺐다가 나 말라 죽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조류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용성 물질로 전환을 시켜서 체지방에 녹여가지고 내보내는 형태, 그 형태가 요산의 형태죠. 그래서 요산의 형태로 질소 노폐물을 배출한 형태가 조류의 적응 형태인 겁니다. 1번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번에 보시면 요붕증이라고 하는 거 옛날 어르신들이 오줌 소태라고 얘기했던 거. 화장실을 지나치게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인 건데 이 현상은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을 때 발생한 현상인 겁니다. 바소프레신 다른 말로 얘기할 때 ADH 이름 번역해보시면 안티디유레아 호르몬이라고 해서 오줌이 나가는 걸 안티하는 거야. 오줌이 나가는 걸 뭐 하려고 안티를 해? 정확히는 오줌으로 물이 나가는 걸 막는 거. 그렇기 때문에 ADH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오히려 오줌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바소프레신 혹은 ADH라고 하는 게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과도한 게 아니고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 요게 요붕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여과액의 삼투 농도 헬레고리의 부위에 따라 달라. 아시죠? 안쪽으로 갈수록 1250몰까지 올라갔다가 나올 때 300까지 떨어지는 거. 신장 최대한 농축시킨 소변 농도, 신장을 벗어나기 전에 수질까지 집합관 타고 들어가서 나가는 거니까 삼투 농도가 같을 것이고 배설 기본 순서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잘못된 거 골라봐 라고 하면 2번 고르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동일한 세포 골격계가 사용되는 현상을 몽창 골라봐 라고 했으니까 세포 골격계라고 하면 자기들 뭐 얘기하는지 아는 거지. 세포 골격계를 두께 순으로 나열을 해본다 라고 하면 제일 얇은 게 미세섬유라고 했었고요. 액틴 단백질이 주성분이 돼서 미세섬유의 주기능으로 얘기를 해봐라고 하면 사실 얘는 골격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세포 내부에서 하는 역할이 원형질 유동이라거나 내지는 세포질 모양의 변형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액틴의 주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두꺼운 중간 섬유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골격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요 놈이었다. 그쵸?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혹은 세포 형태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세포 내부의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비멘틴이라거나 아니면 핵이 가지고 있는 라미나 같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어떤 장력에 힘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 장력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되지 않도록 장력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간 섬유의 역할이어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그 골격에 해당하는 것이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의 경우는 튜블린 단백질이 주 성분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미세소관은 사실 골격이라고는 하는데 골격 기능 외에도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이니까 세포 구조를 지탱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안에서 세포 내 이동 물질들의 이동 경로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아시다시피 편모라든지 섬모와 같은 운동기관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미세소관이야. 이거 말고도 미세소관 하면 방추사 기능도 있죠.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방추사도 미세소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요한 성분들의 특징을 정리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기억번에 보시게 되면 장세포, 소장세포 얘기하는 거겠죠? 소장세포에서 미세육모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 이거 대표적으로 미세섬유 예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식물세포에서 원형질 유동이라고 하는 거 중심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질 플루이드가 멈춰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 원형질 유동초를 만드는 거 미세섬유 역할인 겁니다. 자매염색분체 분리하는 거 방추사 얘기하고 있네. 이거 미세소관이겠고 써버릴까요? 미세섬유 이거 미세섬유 밑에 것도 미세섬유.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미세소관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동물세포 세포질 분열 얘기할 때 액틴과 미오신 근수축이라는 것처럼 그때 액틴 들어가니까 요거 미세 섬유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선모 편모 얘기 나와서 미세 소관 고르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동일한 거 사용되는 거 골라봐 라고 하면 디귿 미음 고르거나 아니면 기역 니은 리을 골라야겠는데 디귿 미음이 없구만. 그죠?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요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 그쵸?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문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 학사 편입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부터 의학대 편입도 준비를 할 건데, 사실 학사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짜증나겠지만, 저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붙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디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조금 문제 푸는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반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희대 의대 편입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완전 이게 무슨 실험이 이런 게 있지? 이런 걸 분석하라고 시키진 않아요. 알고 있는 지식을 묻기는 묻는데 단순 지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약간 적용이 돼서 응용된 형태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항은 신경 관련 내용이군요. 그래서 자, A 신경세포하고 B 신경세포의 축삭에 전류를 각각 주입한 후에 축삭은 전류를 주입했으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겠지. 그쵸? 공부를 한 친구들 눈에는 보이는 지식인데 이게 뭔가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반 생물학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지식만 가지고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문항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0.37V 이게 딱 뜨는 순간에 요거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요 0.37V라고 하는 게 초기 활동 전이에 37%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전이가 떨어질 때까지 이 신경 자극이 신경을 타고 이동한 거리, 그죠? 초기 활동 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 자극을 줘서 여기에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탈분극과 재분극이 이루어질 때 탈분극이 인접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원리는 이때 유입된 나트륨의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신경세포인 거고 그럼 여기 내부에서 신경자극 전달이 이루어지는 게 내부로 들어온 이온들의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극을 준 부위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막전이는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소하는 막전이가 초기 전이 선생님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왜 0.37인가요?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전이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자극 전이로 줄어서 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지수적으로는 0.37 정도가 되는 거죠. 로그 2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기 활동 전이의 0.37 정도, 그러니까 37% 정도의 전이값으로 다운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요. 이 거리를 나타내는 상수값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뭐 길이 상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거리 상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줘서 여러분들한테 길이 상수 값을 준 건데 길이 상수를 아는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 A 신경 같은 경우에는 길이 상수가 C인 거고 B 신경 같은 경우에는 길이 상수가 D인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된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게 경로상 이제 길이 상수나 혹은 거리 상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읽어서 해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이 상수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절반만큼의 전이가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 상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속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극이 이동되는 속도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길이 상수가 커라고 하는 거는 멀리까지 가는 동안에 자극이 줄어든 게 덜 했다라는 거니까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지금 길이 상수가 큰 값으로 여기 지금 C값하고 D값이 길이 상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지금 길이 상수값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B가 지금 속도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A보다 B가 전달 속도가 빠르구나.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럼 이걸 좀 더 나가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왜 다 똑같은 신경인 건데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빨라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 속도 길이 상수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세포 내부 저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막에 대한 저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내부 저항이다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 내부에서 자극이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요거를 방해하는 저항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길이 상수는 커져서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요 내부 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인 거냐면 그렇지 신경세포의 축삭의 지름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축삭 지름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리에 저항이 없는 거니까 빠르게 이동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막저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온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로 해석이 되시는 거냐면 수초의 정도로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저항이 크면 이 경우에는 길이 상수가 커져서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 얘기는 막저항 크다라는 얘기는 주변에 수초가 찡찡 감고 있어가지고 막을 통해서 이온의 유출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크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어 라고 해석되시는 거죠. 자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반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세포막에 전기적인 저항이 동일해. 그럼 저항이 동일하다고 어떤 세포질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의한 저항이 동일하다. 여기 지금 세포막의 전기적 저항 동일해.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조건은 똑같아라는 뜻인 거죠. 그쵸? 막저항은 똑같아. 그럼 우린 뭘로 비교해야 돼요? 위에 걸로 비교해야 돼요. 그쵸? 위에 걸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A 신경세포보다 B 신경세포가 더 가느다란 축삭을 가지고 있을 거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B가 A보다 빠른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가느다란 건 A가 간다란 거. B가 두꺼운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는 잘못된 거. 자, 니은번 만일 축삭의 직경이 동일해. 이거 똑같다고, 그쵸? 직경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A보다 B가 훨씬 더 치밀한 수초. 요거 맞는 얘기, 그치? 그럼 니은번 괜찮아요. 자, CD에서 X가 거리 상수. 오케이, 내가 얘기한 거 값이 클수록 빨라 맞는 이야기인 거고 리을번에서 허걱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정리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피부 감각과 관련돼 있는 자극이 크게 5가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앞각, 통각, 촉각, 그 다음에 온각, 냉각 5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여기 지금 통증이 나타내는 신경세포하고 촉각을 나타내는 신경세포 있죠? 자, 촉각을 나타내는 신경세포하고 통증세포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 촉각을 나타내는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수뉴런이고 유수뉴런 중에서도 두께가 두꺼운 뉴런이에요. 굵은 두께란 말이에요. 그럼 굵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부 저항은 낮은 거고 유수 뉴런이기 때문에 막 저항은 높은 거. 대표적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뉴런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른 신경세포인 거고 열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신경 같은 경우는 유수하고 무수하고 다 있어요. 수초가 있는 거 뭐 둘 다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수, 무수 둘 다 있으니까 두 개 중에 빠른 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촉각이 빠르신 거고요. 빠른 신경에 해당하는 건 B번이 되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촉각은 A고 통증은 B다라고 했으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맞는 설명 골라봐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 있나요? 그쵸? 예, 4번에는 니은 디귿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의대 유형의 문항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지식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그림 딱 뜨는 순간에 요거 탈아미노화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시토신하고 유라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쵸? 자, 왼쪽에 있는 얘가 시토신이고 그쵸? 시토신이 메틸화를 거친 다음에 탈아미노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이민이 만들어지지만 여기 지금 보아하니까 메틸레이션이 없어요. 메틸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C번 누가 봐도 아민기 떨궈진 거 아니야? 아민기 떨고 케톤기 넣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은 탈아미노화 과정인 건데 시토신이 탈아미노화 과정을 그냥 거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얘는 유라실, 얘는 시토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요 내용 가지고 기억본부터 갑니다. 자, DNA상에 존재하는 시토신 분자는 구아닌하고 동일한 비율로 존재를 해야지. 샤가프 법칙에 의해서 동일한 비율로 존재를 해야 하는 거. 자, 니은번 B 분자는 RNA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라실은 RNA밖에 없는 건 맞는 거니까 RNA상에 존재를 하고 자, 요게 조금 혼동됐을 수 있는데 자, RNA상에서 유라실이 원래 아데닌이랑 결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런데 얘가 구아닌하고도 상보적 결합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아데닌, 구아닌 둘 다 퓨린계에 해당하는 동일한 계통의 염기들이기 때문에요. 유라실이 구아닌과도 상보적 결합 형성 가능합니다. 니은번도 괜찮은 이야기. 디귿 더할 얘기 없고요. 자, 리을번에 보시게 되면 DNA상에 만약에 요 녀석이 들어오면 이거 돌연변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사실 탈아미노화라고 하는 우리 돌연변이 얘기할 때 자연 돌연변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 생체 내부 환경에서 수분이 가득한 환경에 화학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현상이 탈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시토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유라실이 들어가는 미스매칭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걸 놔둬버리게 되면 돌연변이로 가버리는 거니까 이걸 수선해주는 과정이 절제 수선인 거고 요게 절제 수선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민기가 붙어있던 걸 다시 부착을 시켜야 하는 거니까 요 과정을 통해서 복구될 때 시토신으로 복구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뭐야, 다 맞는 건가? 미음번. 자, 세포 내부에 탈아미노와 반응하고 염기 절제 수선에 의해서 DNA가 복구되는 현상이 구성 염기로서 유라실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학생들이 생물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지식을 줄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은 암기 과목이 맞죠. 암기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암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암기는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외운다고 하면 암기 너무 지겹고 괴롭고 힘드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나마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거는 암기를 하실 때 조금 체계적으로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덜 괴롭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구조는 이걸 위해 생겨있는 구조야 라는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 중에서 뭐가 뭐 때문에 존재, 이걸 하기 위해 존재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대신에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죠. 생물학은 관찰이 먼저입니다. 관찰을 해봤더니 이 구조가 있었어. 근데 이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걸 갖고 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점이 유리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DNA 구성염기로 유라실을 못 쓸 이유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상이 DNA는 근데 유라실이 없대요. 이건 관찰인 거잖아. 그쵸? 관찰을 했더니 유라실이 없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라실이 DNA의 구성 염기로 사용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리미딘 계열에 해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 요게 DNA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요 유라실이 DNA 구성하지 않는 분자로 가버렸을 수는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유라실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로 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맞는 설명 골라봐 라고 한다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만 골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항 보실게요. 와, 문제 길다. 앞에 막 뭐 설명을 해주고 있고 사실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경희대 의대 지원하려고 준비하던 학생들 중에서 미디테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 굉장히 쉽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생물학 정리했다가 요 문제 접한 학생들은
문제 읽다가 지쳤을 수도 있고요. 그쵸? 저는 좀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뤄본 적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좀 에티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낯설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DNA 분석하실 때요. DNA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 RFLP를 만든다거나 뭐 제안옷을 잘라가지고 분석한다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영동이죠. 근데 전기영동 해가지고 DNA를 로딩을 시킨다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뭐인 거냐면 그놈의 DNA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 DNA 위치를 표지할 목적으로 형광처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ETBR이라고 하는 물질을 쓴다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 앞에 있는 ET가 에티듐 얘기하는 겁니다. 에티듐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라서 ETBR1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영동할 때 ETBR 넣어주면 왜 DNA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이 ETBR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이게 BR이 왜 붙어 있는 거냐면 사실 요게 이제 ET듐 플러스하고 브로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화합물이라서 요 놈이 작동을 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에티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인데 구조를 보시게 되면 고리 구조 4개 붙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DNA 두 가닥이 있을 때 요 사이에 구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퓨린계에 해당하는 거 고리 2개 하고 피리미딘계에 해당하는 고리 하나 들어오게 돼 있죠. 그쵸?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여기 고리 3개 구조인 건 거지. 근데 얘는 고리 1개 추가되어 있는 거야. 고리 수는 많은 거야. 근데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TBR이 가지고 있는 고리 4개만큼의 길이가 이 두 가닥 사이의 길이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가 사실 DNA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이유가 DNA 가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DNA 베이스 페어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에티듐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음전기를 띠고 있는 DNA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에티듐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DNA 사이에 낑겨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ETBR 우리 분류할 때 DNA 삽입물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삽입물질로 넣어서 이 녀석이 이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그냥 들어가 있을 때에는 티가 안 나는데 대신에 이 녀석이 UV를 쪼여주게 되면은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UV를 쪼였을 때 DNA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티듐을 써가지고 했다라고 나오는데 와, 문제가 엄청 길어요. 해석해주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원형의 DNA, 요거 이제 미디트 공부했던 친구들이 익숙하게 봤을 대상이죠. 자, 고리형의 DNA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진핵세포의 DNA는 고리형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화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뭐 진핵인지 원핵인지 필요 없어요. 관계없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DNA 앞끝 뒤끝을 연결했다는 거지. 이 상태의 DNA를 cccDNA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자, cccDNA의 말단이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꼬임수의 변화가 이중나선 간의 비틀림의 형태인 초나선 횟수의 형태로 수용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 말 어렵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DNA를 복제를 한다 혹은 RNA 폴리머레이즈 전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DNA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DNA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풀려서 이런 식으로 일부 DNA가 풀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원형으로 되어 있던 DNA니까 시작과 끝이 없고 전체 길이는 일치합니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일부 구조가 풀려. 그러면 쌤 그냥 이렇게 쭉 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 반대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코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얘기할 때 하나의 DNA 한 터닝이 생길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턴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이거 한 턴당 들어가는 베이스 페어가 보통 이론적으로 10베이스 페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0.5 베이스 페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베이스 페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쭉 갈라주게 되면 여기 갈라진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 턴에 10.5 베이스 페어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한 꼬임당 들어가는 베이스 페어가 10.5 베이스 페어가 들어가는 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단 이쪽 부분의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걸 이렇게 갈라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지금 꼬임 현상이 풀린 거잖아요. 자, 원래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안정적인 구조인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졌을 때의 고리수라고 하는 게 이게 한 턴이 몇 턴이 들어가는지 여기 고리수라고 해서 LK라고 보통 우리는 표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CCC 요 상태다라고 하는 건 요 상태의 CCC DNA야라고 하는 거는 고리형의 DNA 구조 외에 별도로 꼬여있는 구조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지금 DNA 고리를 구성하는 요 DNA들의 베이스 페어로 인해 가지고 몇 턴이 나오게 되느냐. 자, 그 턴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 이게 전체가 고리수가 되는 건데 이 고리수가 꼬임수라고 하는 수치값하고 초나선수라고 하는 것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벌려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꼬임수가 이쪽 부분에서 감소를 하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소를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DNA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돼 라고 하면 고리수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의 꼬임이 풀리는 만큼 초나선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고리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중나선이 풀리게 되면서 물론 요 사이에 효소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효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일 가닥들이 이 상태로 있어서는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삐틀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원형의 고리, 이 고리 자체를 비틀어가지고 이 부분의 불안정함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초나선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원래 DNA가 꼬여있던 그 골격대로 초나선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음성 초나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DNA가 꼬여있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양성 초나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개념이랑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베이스 페어 사이에 ETBR이 낑겨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양전기를 띠고 있는 구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초나선 구조를 만들고 있던 걸 푸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TBR을 처리를 해서 에티듐의 농도를 점점 증가를 시키게 되면 DNA 사이에 낑겨 들어가는 에티듐의 양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기억 니은은 단순 지식이니까 접근하죠. 자, 전기 영동할 때 DNA 자체가 음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기를 걸어줘야 우리가 로딩 시키는 방향으로 DNA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이야기, 그쵸? 그리고 DNA에 이티듐이 들어가게 되면 요 베이스 페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임수가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턴에 10.5 베이스 페어가 들어갔던 게 약간 느슨해지면서 뭐 한 턴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어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꼬임수가 감소하게 되는 꼬임수는 감소하고 초나선 횟수가 증가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억 니은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깔고 가는 거고 이거는 앞에 있는 지문만 봐도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디귿, 리을, 미음 3개인데 ETBR 농도를 점점 진하게 해줬더니만 요거 읽어도 괜찮고 그거 봐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같아요. 전기 영동 시켰을 때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갔다라는 거는 이동한 속도가 빨랐다는 이야기. 자, DNA에서 이동 속도가 빨랐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형이다라고 하면 길이 짧다는 얘기고요. 선형과 고리형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선형이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초나선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입체 자체가 꼬이는 것이기 때문에 초나선 구조를 얘기한다면 DNA가 약간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DNA처럼 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는 선형에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NA가 CCC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성 초나선에 의해 가지고 곽꼬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에 가까운 관계로 맨 처음에는 선형과 가까운 속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ETBR이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초나선 수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상태, 지금 가장 속도가 느린 상태, 이때가 언제인 거냐면 cccDNA의 초나선 구조가 다 풀려버리고 이 원래 그냥 풀려있던 고리 형태였을 때 이때의 고리수하고 꼬임수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 가장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형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꼬임이 지금 왼쪽으로 꼬여있던 게 점점점 풀려서 원형태로 온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반대쪽 꼬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점 이후부터는 똑같이 꼬임은 들어갔는데 양성 꼬임이 되면서 다시 선형의 모양이 되니까 다시 빨라지는 이런 패턴인 거거든요. 따라서 디귿번에 보시면 C번 상태가 지금 요 상태,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상태인 거거든요. 자, 이 상태가 이중 나선을 유지하는 염기간의 상보적 결합이 파괴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음성 나선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 요 상태로 많이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DNA 베이스 페어는 가려지니까 끊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따라서 C 상태야라고 하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DNA는 음성 초나선이고 음성 초나선이 가장 과도한 상태가 C 상태인 거니까 디귿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ETBR 들어옴에 따라 점점점 곽코일링이 해소가 되게 되니까 가장 속도가 느린 상태가 됐을 때 느리게 된 이유가 DNA가 이제 완전히 고리 형태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진행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보다 ETBR 농도를 더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꼬임의 방향이 반대로 꼬여지게 되면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ETBR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포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의 방향, 원래 방향의 반대 방향의 초나선 구조가 나오니까 다시 선형의 DNA처럼 돼버리면서 속도 빨라지는 보기가 5개가 다 맞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ETBR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는데 이게 에티듐 하니까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티듐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ETBR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 이거 완전 단순 지식 문제인 거죠. 자, 간상세포가 빛을 감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간상세포 한번 그려볼까요? 간상, 막대기 모양, 그쵸? 자, 막대기 모양으로 생겨있고 이 안에 디스크 구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디스크 구조가 들어와 있는 간상세포 형태에서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에 위치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좀 해보실게요. 자, 확대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의 막이 있어요. 디스크의 막이 있고 여기 디스크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고 여기 이제 세포의 막이 있죠. 그렇죠? 이게 조금 특이한 상태인 건데 이 세포막이 평상시에 나트륨이온 채널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온 채널이 평상시에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물질이랑 결합을 하고 있어서 얘 일종의 리간드 의존성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리간드 의존성 채널이라서 사이클릭 GMP가 결합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내부 어딘가에서 이 내부 막 언저리에서 막전위를 측정한다라고 할 때에 별다른 자극이 주어지고 있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전압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였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간상세포의 세포막에는 로놉신이라고 해서 레티날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전구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에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합을 해 있는 이 상태의 레티날을 우리는 시스레티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빛이 옵니다. 빛이 왔어요. 자, 빛이 오게 되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레티날의 구조가 바뀌어요. 시스 형태였던 레티날이 트랜스 형태로 쭉 펴지게 되면서 자, 레티날 구조가 트랜스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결합하고 있었던 옵신이 떨궈져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때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되는 단백질이 트랜스듀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말이 좋아 트랜스듀신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G프로테인 발견되기 전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던 건데 G프로테인 발견하고 보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G프로테인의 한 종류라서 GTP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얘가 활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활성을 띈 트랜스듀신이 활성화시켜주는 단백질이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라고 해서 PDE라고 부르는 아인데
포스포다이에스테르 결합이야라고 하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합을 포스포다이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끊어주는 게 요 놈. 근데 얘가 끊는 게 뭘 끊는 거냐면 사이클릭 GMP의 고리 구조를 끊어서 얘를 GMP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클릭 GMP였던 게 GMP로 바뀌었어. 구조가 바뀌었잖아.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신호인자가 달라지게 된 거니까 더 이상 얘가 떨궈지게 되면서 통로는 더 이상 열려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닫혀지게 되기 때문에 나트륨 못 들어와요. 나트륨 못 들어오게 되면 내부 전압은 떨어지게 되겠지. 그쵸? 요렇게 되면서 이제 이때 발생한 막전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면 요게 상에 대한 신호를 성립하게 되는 요런 구조였던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빛이 로놉신을 활성화를 시키더라. 말을 좀 뭉뚱그려 놨지요. 로놉신을 구성하고 있던 시스레티나를 트랜스레티나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GPCR 중에 하나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상세포가 빛을 받으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있던 게 닫힌다고. 그쵸? 그러니까 2번이 설명이 좀 이상하죠. 그쵸? 사이클릭 GMP는 나트륨의 통로가 열려있도록 해주는 역할 맞고요. 활성화된 PDE, 사이클릭 GMP를 바꾸는 거 제가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간상세포 시각성립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모계유전 관련 설명인데 줄을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엄마 쪽 거가 중요한 유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위에서 얻은 잡종 1세대끼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저 언저리에서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잡종 1세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봅시다. 우성 대립유전자 대문자 W를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는 수컷. 그리고 이 유전 현상의 특징이 여기죠. 자손형의 표현형이 자손형의 유전자형과 무관하게 엄마 거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성 대립 유전자 W를 가지고 있는 수컷이 우성 W 2개.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지금 열성 대립 유전자를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생성된 자손이야라고 했을 때 모두 짧은 날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잡종 1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WW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날개가 짧은 건 맞아요. 전부 다 엄마한테서 온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위에서 얻은 F1 개체끼리 교배를 해. 그러면 WW끼리 교배를 할 텐데 저 WW 2개 중에서 하나는 아빠 거였을 거고, 그쵸? 하나는 엄마가 대문자 WW였을 거 아니냐고, 그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준 대문자 W랑 엄마가 준 대문자 W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준 대문자 W를 대문자 1, 소문자를 소문자 1, 엄마 거는 2로 표기. 남녀가 바뀌었어. 뭐라는 거야. 이게 아빠고 이게 엄마잖아. 그쵸? 할 때마다 이 기호는 신경이 좀 헷갈려요. 자, 요 둘이 교배가 돼가지고 자손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긴 날개 대 짧은 날개.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자손 표현형은 유전자형 필요 없고 엄마 거 유전형만 따라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있던 자손들은 전부 다 엄마한테 짧은 날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긴 날개건 말건 모르겠고 엄마가 짧은 거 줬으니까 일단 나는 짧은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유전자형이 이랬다라고 할 때 자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자손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것이 자손에 들어가게 되는 유전자가 자, 대문자 W, 대문자 W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문자 W 2개 받았어 라고 하면 한 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한 개는 엄마한테 받은 거겠죠. 어떤 애는 아빠한테 대문자 W를 받고 엄마한테는 소문자 W를 받았을 수 있지. 그쵸? 어떤 애는 엄마한테 대문자 W를 받고 아빠한테 소문자 W를 받고 그리고 소문자 W를 엄마 아빠한테 둘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했냐면 엄마 거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엄마 거가 긴 게 넘어와 있으니까 긴 날개, 요거 엄마 거 짧아, 쇼트. 엄마 거 길어, 엄마 거 짧아. 요렇게 돼 있으니까 긴 날개, 짧은 날개 비율 1대1 요렇게 나오시면 되죠? 그쵸? 이게 사실 아빠 거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되는데 또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라서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문항이 총 5개인데 남아있는 문항 5개가요. 2개, 3개 세트 문항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2개는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HIV, 에이즈에 관한 설명이라서 사실 문제 100점 치고는 설명이 길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면역계 할 때 에이즈 설명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게 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체내에 T세포의 손실을 유발한다. 문제가 좀 불친절하죠. 얘가 얘기하는 티세리아라고 하면 헬퍼 T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체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면역의 중심은 헬퍼 T셀입니다. 그쵸? 자, 헬퍼 T셀의 손실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게 헬퍼 T셀이 이제 오랜 잠복기 동안 있으면 헬퍼 T셀의 기능을 손실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헬퍼 T셀이 망가지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려면은 이제 헬퍼 T셀들 사이에 사이토카인 분비에 의해 가지고 사이토톡식 T셀이 유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될 테니까 당연히 세포성 면역 안 되는 거고 체액성 면역이 안 되는 거는 얘가 기능을 손실하니까 B셀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못 할 거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면역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HIV가 두려운 건 이거 아닙니까? 얘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얘 정체 자체는 RNA 바이러스인 건데 숙주를 감염시킨다라고 할 때 RNA에다가 자기 거 역전사 효소를 같이 넣어서 얘가 넣어준 RNA에 자기가 넣어준 역전사 효소가 부착이 돼가지고 이 역전사 효소가 부착이 돼서 RNA 가닥을 가지고 싱글 DNA를 만든다는 거, 그쵸? 싱글 스트랜드 DNA. 근데 원래 정상적인 숙주 내부에서 싱글 스트랜드 DNA가 남아있는 꼴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있는 맞은편에 상부적으로 결합만 시켜주시면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숙주에게 삽입을 해주게 되면 오래오래 숙주랑 함께 있다가 숙주 기능이 망가지면 그제서야 발병을 하게 된 잠복기가 상당히 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이 이제 Acquired Immunity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한국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력이 없는 감기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자, 그 질병이 되는 건데 자, 요 치료가 어려운 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고 했으니까 이건 HIV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 건데 바이러스를 잡기 어려운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어려운 이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알파, 베타 있어가지고 실컷 백신 만들었더니 갑자기 델타가 튀어나오고 델타 튀어나온 상황에서 국민 백신 접종률을 75% 만들었더니 웬 오미크론, 그쵸? 무슨 얘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돌연 변이가 엄청 빨라요. 그게 과연 코로나만 그럴까요? 얘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HIV가 돌연 변이율이 높으니까 아직까지도 HIV는 백신을 못 만들죠. 만드는 게 의미가 없죠. 만들면 뭐예요? 다시 딴 거 나올 건데, 그쵸? 그래서 돌연 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제가 특징입니다. 그쵸? 그래서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HIV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들은 숙주가 가지고 있는 이 형질 발현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명적이기도 하고 다루기 어렵기도 하고 자 보죠. HIV의 게놈 크기가 작은 게놈 크기 작은 걸로 치면은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고 세균들 중에도 상당히 사이즈 작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근데 게놈 크기 작다라고 하는 게 치료의 어려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게놈이 작으니까 돌연 변이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HIV가 공격하는 세포는 사실 메모리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B셀만 메모리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헬퍼 T셀, 사이토톡식 T셀, B셀 다 기억세포들은 다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게 기억세포가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정답으로 옳은 게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자, 사실은 바이러스를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예방을 한다. 그래서 백신은 못 만든다고 했는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약물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 칵테일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때 사용하는 치료법 칵테일요법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여기 알려져 있는 헐트요법이라고 하는 요법이 있는데 이름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HAART라고 하는 요법인데요. 이름을 보시면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HIV 바이러스가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RNA에다가 직거 역전사 요소를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전사 요소를 안티하는 기능을 액티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사 요소를 억제시키는 요법으로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걸 예방하는 치료법을 우리가 헐트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뉴클레오타이드에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의존적 치료법이라고 해서 NRTI라고 하는 방법. 요게 뉴클레오타이드 의존적 치료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유사 뉴클레오타이드 치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방법이 아닌 논 뉴클레오타이드 의존적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뉴클레오타이드 의존적인 치료법이야 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 디데옥시 종결법 떠올리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NRTI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이 방법을 다른 말로 유사 뉴클레오티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티드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역전사 요소가 DNA 만드는 재료인 줄 알고 쓰는데 그게 DNA 재료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DNA가 아닌 거지. 그러면 숙주에 들어서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걸 막는 방법을 이제 NRTI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on-NRTI법이라고 하면은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비의존적 치료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유사 뉴클레오타이드를 넣는 게 아니고 역전사 효소에 대해서 일종의 저해제로 작동을 하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역전사 효소에 결합을 해서 구조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활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저해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헐트요법이라고 하는 게 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전사 요소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옳은 설명 골라봐라고 했으니까 역전사 요소를 저해를 시켜도 일단 기본적으로 HIV가 B셀 공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뭐 어차피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자 HIV의 변이를 줄여서 진화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더라. 이게 이제 HIV 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HIV를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역전사를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HIV 변이를 예방한다 조금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디귿번에 보시게 되면 위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 역전사 요소를 작동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재료를 바꿔줬다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역전사 요소를 비견해서 저해제로 작동한다는 거는 저해인 거예요.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옳은 설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디귿번 정도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대의 편입학 문항이다 보니까 앞에 ETBR도 그렇고 지금 헐트요법도 그렇고 조금 사용하길 원하는 지식이 뭐랄까 병리학적으로 조금 실용적인 지식을 활용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28번부터 30번 문제는 집단 유전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 선택 쪽까지 커버하는 문제였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콜라겐 1A, 콜라겐 1A1 유전자. 자, 콜라겐 만드는데 관여한 유전자고, 정상이 대문자에 쓰고 열성이 소문자에 쓰는데, 자,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이한 거는 헤테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골다공증 유발이야라고 하면 이게 약간 패턴이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겸양적혈구 빈혈증처럼 요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골다공증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했을 때 500명 중에서 320명이 대문자 SS고 160이 대문자 S 소문자 S고 20명이 SS 유전자야 라고 하면 요걸로 패턴 파악하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대문자 P의 빈도, 대문자 S의 빈도수를 P, 소문자 S의 빈도수를 Q, 아시다시피 P 더하기 Q는 1 나오셔야 되고 뒤에 있는 소문자 SS 가지고 Q제곱의 빈도수를 구해보신다고 하면 500명 중에 20명이기 때문에 요래요래 날리면 25분의 1 나오잖아요. 그쵸? 5분의 1 제곱이니까 Q가 5분의 1 되면서 Q가 0.2가 되실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P는 0.8 나오나? 그쵸? 자, 일단 지금 데리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디바임베르크에서 얘기하는 빈도수를 좀 따져가지고 보기는 했는데 이건 찝찝한 거. 근데 빈도수 계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식을 썼지만 식 안 쓰고 500명이니까 전체 유전자가 1000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 1000개 중에서 20명이 SS야라고 하면은 실제 40개인 거니까 빈도수만 갖고 보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집단에 대한 설명이 이게 전부예요. 저는 사실 이거 하디바임베르크 덤비기 조금 불안한 게 500명의 풀이 충분히 크지 않아요. 우리가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쵸? 하디바임베르크 이론,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멘델 집단을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멘델 집단 1조건이 뭐냐면 집단 풀이 충분히 넓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연 선택 없어야 되고 이 집단 내부에서 집단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사망과 출생뿐. 그러니까 이입과 이출 없다고 얘기하죠.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교미가 이루어지는데 무작위 교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하디바임베르크의 평형이 도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쵸? 28번도 저와 같은 짐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집단이 하디바임베르크의 평형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이겠니? 라는 거. 여기 돌연변이 가능성도 있죠. 돌연변이가 없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건으로 유전자의 빈도를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그 가능성을 배제한 집단, 요게 이제 멘델 집단이기 때문에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이 유지가 못 되게 만드는 요소야라고 하면은 그래, 개체 들어오거나 자연 선택하거나 돌연변이, 개체 이출 다 멘델 집단을 벗어나게 하는 요인인 건데 무작위적 교미는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2점밖에 안 되지, 그치? 3번 골라주면 되겠고. 자, 개체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몽창 골라봐 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번에서 함정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평형을 이룬단 말은 없어요. 지금 여기 그냥 어떤 집단이 있었고 개체수 조사만 했어.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게 뭐야. 몇 세대를 보던지 아니면 문제에서 주던지. 근데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하디바임베르크 평형 상태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억권 빼셔야 돼요. 이 개체군은 다른 대립 유전자의 유입 또는 돌연변이가 없다면 앞으로 하디바임베르크의 평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느냐? 그러면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유입 또는 돌연변이 없대요. 이입, 이출 없고 돌연변이 없대요. 그리고 있잖아, 여기 문제에서 되게 공들여가지고 좀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조건을 안 줬구나. 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형질에 대한 자연 선택이나 무작위적 교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사실은 하디바임베르크 평형이 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충분히 크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 선택 없다, 무작위 교배한다, 이거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작위 교배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이게 요 얘기를 쓰지 않고 제가 최근에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 헷갈렸는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요 얘기를 뺐는데 제가 하디바인베르크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이해준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느냐면 이 형질의 열성과 우성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생물이 자연 선택하는 유일한 케이스는 하나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어. 그때는 해요. 근데 이런 거지. 내가 여기 얼굴에 점이 있어. 근데 내가 이게 얼굴에 점이 있다고 누가 남자가 나 여기 얘 점이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지 않겠나요? 그렇죠? 점은 생식을 한다거나 생존하는데 직접적인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한다거나 무작위 교배가 안 되는 이유가 왜 때문인 거냐면 쟤랑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우리 종족이 보존이 안 될 것 같아. 이 요인 때문인 건데 형질이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면은 자연 선택이나 무작위 교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거에 대한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골밀도 감소를 시킨다. 제가 그리고 이거 솔직히 자연스레 될 거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성의 골밀도가 뭐랑 관련이 있느냐면 출산 능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100% 엄마 칼슘 의존이기 때문에 엄마가 골다공증이 있다, 뼈에 칼슘이 없다, 이거 출산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 선택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500명? 내가 500명 가지고 하디바인베르크를 써야 돼.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이 솔직히 예측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연 선택 안 한다, 무작위 교배한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도 조금 불안하고요. 자, 유전자요. 헤테로의 빈도수 물어봤으면 EPQ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EPQ 잡는다고 하면은 2 곱하기 0.2, 0.8, 0.3이 나오나요? 네. 얘는 괜찮아 보이네요. 디귿밖에 맞는 게 없어 보이는데? 그쵸? 자, 마지막 30번 문제가 이제 유전자의 변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정상이 대문자 S인 거고 소문자가 일종의 돌연변이인 셈인 거라서 빈도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유전자의 변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 열성인자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케이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셔서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니까 헤테로타입인 경우에도 골다공증 유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헤테로타입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문자 S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걸 텐데 이건 이런 케이스, 겸형적혈구 변혈증을 예를 들 수 있죠. 그렇죠? 겸형적혈구 변혈증 같은 경우에 양끝 따는 별로야. 뭐 정상을 갖고 있으면은 겸형적혈구 빈혈증은 없는데 걔 뭐죠? 말라리아 걸려 죽어. 근데 겸형을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는 안 걸리는데 빈혈증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헤테로가 우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네, 이 유전적 변이가 충분히 유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헤테로타입인 경우가 생존율이 높아지는 그 현상을 여기 초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초우성의 형태가 나타나가지고 헤테로타입이 유리해지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는 음의 빈도적인 선택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캠벨 교재에 나오는 예시 중에서 측면에 입이 달려있는 케이스로 나오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우성의 빈도수가 높아, 우성 개체가 많아 이런 말을 하는데 가끔은 드문 개체수,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은 애들이 오히려 선택되기에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때문인지는 몰라. 얘도 뭐 자세히 나한테 정보를 안 줬어. 근데 이 소문자 SS 애들이 조금밖에 없는데 얘네가 조금 있어가지고 뭔가 선택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선택받는 빈도수가 높아질 테니까 이게 유전자 구성의 변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의 빈도적 선택, 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화 선택은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요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방향성 선택하고 분단성 선택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성인 애들이 있고 열성인 애들이 있는데 우성은 이미 개체수가 많잖아. 그쵸? 그럼 분단성 선택에 의해서 열성 순종 선택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유전자 빈도 변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절한 답안은 니은, 리을, 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학교 의대 편입 문항 문제풀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다른 편입 문제랑은 비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막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녹록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용 전환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막히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만 꼼꼼하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 보셨으니까 내년에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셔서 데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풀이 진행했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